지금 이 순간에도 이란 하늘 위로 폭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개전 첫날 전함 9척이 침몰한 뒤 일주일 만에 그 숫자는 30척을 넘었습니다. 최고 지도자는 공습에 목숨을 잃었어요. 미사일 발사 능력의 90%가 사라졌습니다. 군 지휘관 40여 명이 한꺼번에 제거됐고 해군의 주력 함정은 지금도 불타고 있어요. 일주일 만에 한 나라의 군사력이 거의 증발한 겁니다. 그런데 이란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망한 지도자의 아들을 후계자로 세우면서 결사항전을 선언했어요. 이길 수 없다는 건 이란 스스로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아요. 왜일까요? 이란에게는 항복하면 전쟁보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이 전쟁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월 22일 이란 핵 협상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는 팍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왜 항복하지 않는 거지? 대안은 얼마든지 있는데 왜 굳이 버티는 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 질문이 나온 지 6일 뒤인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본토에 대한 합동 공습을 시작했어요. 작전명은 에픽 퓨리. 첫 100시간 동안 2,000곳 이상의 목표물이 타격됐고 B-2 스텔스 폭격기가 지하 탄도미사일 발사대에 2,000파운드급 관통폭탄을 수십 발 투하했습니다. 군 지휘관 40여 명이 제거된 것으로 보도됐고 혁명수비대 해군의 드론 항모급 함정이 불타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어요. 보통이라면 여기서 끝입니다. 지도자를 잃고 군사력이 꺾이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게 수순이에요. 그런데 이란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를 차기 최고 지도자로 전격 선출하면서 오히려 전열을 재정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트럼프는 하메네이의 아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이란은 우리 지도자 선출에 외부가 간섭할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왜 이란은 이 상황에서 항복이라는 선택지를 꺼내지 않는 걸까요? 그 답을 이해하려면 과거에 실제로 항복했던 나라들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이란이 항복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 항복한 나라들의 결말이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2003년 12월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는 핵 프로그램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당시는 미국이 이라크를 막 침공한 직후였고 카다피는 다음 차례가 자신일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서방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핵시설을 공개하고 국제 사찰단을 받아들이고 우라늄 농축 장비를 미국 화물기에 실어보냈어요. 그 대가로 국제사회 복귀와 경제제재 해제를 약속받았습니다. 카다피는 이 결정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서방 정상들과 악수하는 사진이 찍혔고 유럽 기업들이 리비아에 다시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현명한 판단처럼 보이죠. 그런데 8년 뒤인 2011년 아랍의 봄이 확산되면서 카다피 정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민주화 시위가 번졌고 카다피는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려 했어요. 카다피가 탱크와 전투기까지 동원해 자국민을 학살하기 시작하면서 나토가 민간인 보호를 명분으로 군사 개입에 나섭니다. 전투기들이 리비아 상공을 장악했고 카다피 정권은 수개월 만에 무너졌어요. 카다피 본인은 고향 시르테 하수구 안에 숨어 있다가 반군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핵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나토가 같은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이란 지도부가 반복적으로 꺼내는 실제 농어예요. 이란의 고위 관리들은 카다피의 최대 실수는 핵을 포기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해왔습니다. 비슷한 일이 이라크에서도 벌어졌어요. 사담 후세인은 1990년대에 유엔 무기 사찰을 받아들이면서 대량 살상 무기 해체 절차를 밟았습니다. 유엔 사찰단이 이라크 전역을 돌아다니며 시설을 점검했고 후세인 정권은 미사일과 화학무기 관련 장비를 폐기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물론 숨긴 게 있다는 의심을 받았지만 2003년 미국이 실제로 침공했을 때 이라크에서 대량 살상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후세인에게는 쿠웨이트 침공, 쿠르드족에 대한 화학무기 사용 등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문제 삼아온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침공의 핵심 명분이었던 대량 살상 무기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란 지도부에게 강렬한 교훈으로 남았어요. 후세인은 붙잡혀 교수형에 처해졌고 이라크라는 나라는 2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종파 갈등과 정치 불안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가 더 있어요. 1994년 우크라이나는 소련 해체 이후 물려받은 핵무기를 러시아에 반환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걸 전부 포기한 겁니다. 대신 미국과 러시아, 영국이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부다페스트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핵을 내려놓으면 안전하다는 약속이었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강대국 세 나라가 서명한 문서니까 믿을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2022년 2월 그 서명 당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합니다. 국제사회의 서명이 담긴 약속은 미사일을 막지 못했어요. 나머지 서명국인 미국과 영국은 무기를 지원했지만 직접 군대를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카다피, 사담 후세인, 우크라이나 이 세 사례는 하나의 결론을 가리킵니다. 무장을 내려놓거나 양보한 대가가 안전이 아니라 파멸이었다는 거예요. 이란 지도부가 이걸 모를 리 없습니다. 오히려 교과서처럼 학습했을 거예요. 이란의 외교관들과 군 수뇌부는 공식 석상에서 리비아 모델이라는 표현을 쓸 때마다 경멸에 가까운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에게 항복이란 전쟁을 끝내는 행위가 아니에요. 카다피처럼 후세인처럼 끝나는 길이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핵을 포기하면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핵을 포기하는 순간 공격당할 빌미를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역사적 교훈만으로 한 나라가 군사적 열세를 감수하며 전쟁을 계속하지는 않습니다. 교훈은 판단의 근거가 되지만 실제로 항복을 막으려면 내부에 그것을 막는 구조가 있어야 해요. 이란에는 그 구조가 있습니다. 이란이 항복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 항복하면 무너지는 거대한 경제제국 혁명수비대입니다. 혁명수비대, 영어로는 IRGC라고 불리는 이 조직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직후에 만들어진 군사조직이에요. 원래는 혁명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친위대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47년이 지난 지금 이 조직은 단순한 군대가 아니에요. 한국에 비유하면 삼성그룹과 국군을 합쳐놓은 것과 비슷한 존재입니다. 군대이면서 동시에 이 나라 최대의 기업 집단이에요. 석유, 건설, 통신, 금융, 부동산, 농업까지 이란 경제의 거의 모든 분야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아파트를 사도, 휴대폰 요금을 내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도 그 돈의 상당 부분이 결국 혁명수비대와 연결된 기업으로 흘러갑니다. 테헤란 국제공항에 내리는 여행자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공항을 짓고 운영하는 주체가 바로 이 군사조직의 산하 건설회사 카탐 아람비아예요. 이 회사는 공항만 짓는 게 아닙니다. 정유시설, 철도, 댐, 가스관, 고속도로까지 이란의 주요 인프라 사업을 독점적으로 수주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민간 기업이 할 일을 군사조직의 자회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면 혁명수비대와 연결된 기업 및 재단이 이란 GDP의 25%에서 많게는 50%까지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이란 경제의 4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가 하나의 군사조직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면 혁명수비대는 이란에서 가장 큰 고용주이기도 하고 가장 큰 발주처이기도 하고 가장 큰 수익 창출자이기도 한 거예요. 이 조직이 없어지면 이란 경제 자체가 작동을 멈출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과 항복하는 것은 혁명수비대에게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패배하면 군사 장비를 잃는 거고 전함이 가라앉고 미사일 기지가 파괴되는 거예요. 아프지만 재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복하면 이 경제 제국 전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서방이 요구하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혁명수비대는 테러 조직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체 대상이 돼요. 해체되면 이 조직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사업 구조 전체가 한꺼번에 해체되는 겁니다. 석유사업, 건설사업, 통신사업, 금융자산 전부요. 혁명수비대 입장에서 항복은 전쟁의 종결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소멸인 셈이죠. 전쟁에서 지는 건 견딜 수 있지만 항복은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 역설적인 측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서방의 경제 제재가 오히려 이 구조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제재로 외국 기업들이 이란에서 빠져나가면서 그 빈자리를 혁명수비대 산하 기업들이 대신 차지했거든요. 서방 석유회사가 떠난 유전을 혁명수비대가 인수하고 외국 통신회사가 철수한 시장을 혁명수비대 계열사가 가져갔어요. 석유 밀수, 가상화폐 거래, 무기 중개까지 제재를 우회하는 과정에서 수익원은 오히려 다양해졌습니다. 이란이 원유 수출 물량 자체는 유지하면서도 제재 회피 비용과 할인 판매가 겹쳐 수익은 줄었지만 그 유통을 독점하는 건 결국 혁명수비대예요. 체제를 압박하려고 만든 도구가 결과적으로 항복을 더 어렵게 만드는 구조를 키워준 셈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혁명수비대가 아니라 일반 국민이에요. 혁명수비대는 밀수와 독점으로 배를 불렸지만 국민은 물가 폭등과 실업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정권을 문제 삼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구조예요. 자국민을 억압하면서 이익을 독점하는 체제가 핵무기까지 보유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경제적 구조가 항복을 막고 있다면 국민의 힘으로 바뀔 수는 없을까요?
국민이 전쟁에 지쳐서 정부를 압박하면 결국 항복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 반대로 작동합니다. 이란이 항복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 외부의 공격이 오히려 내부를 하나로 묶는 구조입니다. 전쟁 이전, 이란 경제는 이미 심각한 상태였어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 물가가 1년 만에 거의 2배로 뛰었고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이 셋 중 하나꼴이었습니다. 리알화 가치는 반토막이 났고 정전이 반복되고 가뭄으로 물 부족까지 겹치면서 거리에는 반정부 시위대가 쏟아져 나왔어요. 시위 진압 과정에서 수천 명이 희생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정권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해 있었죠. 이런 상황이라면 외부 압력이 더해지면 국민이 정권을 향해 돌아설 것 같잖아요. 정부가 전쟁까지 불러왔다. 이제 그만하자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치학에서 깃발 아래 결집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무리 정부가 밉더라도 외국 폭격기가 내 나라 하늘에 나타나는 순간 적은 아니라 밖에 있는 것으로 바뀝니다. 어제까지 정권을 욕하던 사람이 오늘은 국기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CNN이 전한 이란 시민 인터뷰에서도 정권은 싫지만 내 나라가 공격당하는 걸 가만히 볼 수는 없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정권에 대한 분노와 외세에 대한 분노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감정이에요. 그리고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외세에 대한 분노가 정권에 대한 분노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란 국민 전체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재외 이란인들과 이란 내 시민들은 이번 공습을 환영하며 거리에 나선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정권은 안에서 바꿀 수 없다, 외부의 힘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란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할 뿐 정권 교체를 바라는 시민이 상당히 많다는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다만 폭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 목소리가 표면 위로 올라오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 반응에는 더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이란 국민의 집단 기억 속에는 1953년이 박혀 있어요. 당시 이란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총리 모하마드 모사데크가 영국 기업이 독점하고 있던 이란의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의 석유로 이란 국민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지금 보면 당연한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결정에 영국이 반발했고 미국 CIA와 영국 MI6가 합작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모사데크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친서방 성향의 팔레비 국왕을 복귀시켰어요.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가 외국 정보기관에 의해 축출된 거예요. 이 사건은 이란 현대사에서 가장 깊은 상처 중 하나입니다. 미국 CIA도 2013년에 이 쿠데타에 대한 관여를 공식 인정했어요. 외세가 자국의 지도자를 제거하고 꼭두각시를 앉혔다라는 기억이 세대를 넘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다시 정권 교체를 명분으로 공격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이란 국민에게 70년 전의 기억을 생생하게 소환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반정부 시위에 나섰던 시민조차 외세의 공격 앞에서는 입장이 달라지는 겁니다. 정권은 바꾸고 싶지만 그건 우리가 할 일이지 미국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심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1980년부터 8년간 이어진 이란-이라크 전쟁의 경험도 이 심리를 강화합니다. 당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이란을 침공했을 때 이란은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어요. 혁명 직후라 미국과도 적대적이었고 아랍 국가들도 이라크 편이었습니다. 무기를 팔아주는 나라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란은 8년을 버텼습니다. 양측에서 1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이란 정부 자체 추산으로만 직간접 피해가 약 5천억 달러에 달했어요. 이라크 역시 전후 복구 비용만 2천억 달러 이상이 필요했고 800억 달러가 넘는 외채를 떠안았습니다. 8년간의 전쟁이 양국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이란은 정규군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바시지라는 민병대를 동원했는데 여기에 수만 명의 10대 소년까지 전선에 내보냈습니다. 11세에서 15세 사이 어린이 가운데 최소 8,000명 이상이 전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교복을 입을 나이의 아이들이 총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전쟁이 남긴 기억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에요. 외부 침략에 맞서 끝까지 싸웠다는 서사가 국가의 정체성으로 굳어진 거예요. 이란의 거의 모든 도시에는 이 전쟁의 순교자 기념비가 있고 학교에서는 이 전쟁을 신성한 방어라고 가르칩니다. 1988년 전쟁이 끝날 때 이란의 건국 지도자 호메이니는 유엔 휴전안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독배를 마시는 것보다 고통스럽다. 전쟁을 멈추는 것조차 이 정도의 치욕이라는 뜻입니다. 항복이 아니라 휴전이었는데도 독배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다면 항복은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지금 이란 지도부는 그 독배를 다시 마실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배의 기억을 국민도 함께 공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란이 버틸 수 있는 건 내부의 힘만이 아닙니다. 전쟁의 비용 구조 자체가 이란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란이 항복하지 않는 네 번째 이유, 시간이 길어질수록 미국이 더 힘들어지는 비용 구조입니다. 이번 전쟁의 첫 100시간 동안 미국이 소요한 비용은 약 37억 달러입니다. 하루 평균 약 8억 9천만 달러, 한화로 하루에 약 1조 2천억 원 규모예요. 매일 1조 원 이상이 중동의 하늘 위에서 타고 있는 셈입니다. 항공모함 타격단 운용, 해상 보급, 동맹국 방공 지원까지 더하면 실제 비용은 이보다 클 수 있어요. 전쟁이 한 달 지속되면 약 270억 달러, 석 달이면 800억 달러 규모로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반면 이란은 비대칭 전략을 쓰고 있어요. 이란이 운용하는 샤헤드 자폭 드론은 한 대에 약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천만 원입니다. 중고차 한 대 가격이에요. 미국이 이 드론을 격추하는 데 쓰는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은 한 발에 약 400만 달러, 한화로 약 55억 원이에요. 드론 한 대를 막는 비용이 드론 가격의 200배에 달하는 겁니다. 게다가 한 번 요격할 때 미사일이 2발에서 3발까지 소모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드론 한 대를 잡는데 100억 원이 넘게 드는 셈이죠. 3천만 원짜리 드론을 수백 대 날려보내면 상대가 수조 원을 써서 막아야 하는 구조인 거예요. 이란 입장에서는 드론 공장만 돌아가면 미국의 국방 예산을 계속 갉아먹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군사력이 압도적이지만 이 비용 격차가 장기전으로 갈수록 미국 내부의 여론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여론은 이미 심상치 않아요. CNN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60%가 이란 공격과 지상군 파병에 반대했습니다. 찬성은 약 4명 중 1명 수준이에요. 특히 지상군 파병에 대해서는 반대가 60%인 반면 찬성은 12%에 불과했습니다.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 4,500명 이상이 사망한 기억이 생생한 미국 국민에게 또 다른 중동 전쟁은 부담스러운 선택일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 길어지고 비용이 쌓이고 미군 피해가 늘어나면 이 여론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미국 행정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중동 전체의 핵 도미노가 시작되고 그때 가서 막으려면 지금보다 훨씬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전쟁 비용이 크지만 핵무장한 이란을 상대하는 비용은 비교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란은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요.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래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란에게는 한 가지 카드가 더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 좁은 해상 통로를 통해 전 세계 석유 해상 교역량의 약 27%, 하루 약 2천만 배럴의 원유가 지나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이라크 등 중동 산유국의 원유가 세계로 나가는 핵심 통로예요. 이란 혁명 수비대는 개전 직후 이 해협의 봉쇄를 선언했고 실제로 민간 상선의 운항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국만 놓고 보면 원유 수입의 약 72%가 이 해협을 통해 들어와요. 주유소 기름값, 난방비, 공장 가동 비용, 택배 운송료까지 이 해협 하나가 막히면 우리 일상의 가격표가 통째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모건 스탠리는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오를 때마다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최대 0.3%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전면전이 장기화되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서 12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이란은 직접 전투에서 이기지 못하더라도 호르무즈라는 경제적 압박 카드로 전쟁의 비용을 전 세계에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피해를 보는 쪽은 이란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가 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 미국 내부에서 이 전쟁을 계속할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유 위에 하나의 이념 구조가 놓여 있습니다. 이란이 항복하지 않는 5번째 이유, 47년간 쌓아온 국가의 존재 이유 자체가 항복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은 한 문장으로 요약돼요. 미국과 서방에 굴복하지 않는다. 이건 정치적 구호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군대에서, 언론에서, 거리의 벽화에서 반세기 가까이 반복적으로 새겨진 체제의 존재 이유 그 자체예요. 이란의 어린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는 강대국에 무릎 꿇지 않는 나라라는 메시지를 배우며 자랍니다. 테헤란의 옛 미국 대사관 벽에는 아직도 반미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이란에서 반미는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공기처럼 스며든 일상입니다. 이 나라에서 항복은 단순히 전쟁을 끝내는 선택이 아니라 47년간 쌓아온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마치 대한민국이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비슷한 충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맥락에서
하메네이의 사망이 왜 항복을 더 어렵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보통이라면 지도자가 사망하면 체제가 흔들리고 협상 가능성이 열리죠. 상대의 수장을 제거했으니 남은 사람들이 겁을 먹고 나올 거라는 기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아파 전통에서 지도자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순교예요. 순교는 이념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장치입니다. 시아파의 핵심 서사 자체가 지도자 후세인의 순교에서 시작되거든요.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다 죽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가장 숭고한 승리라는 게 시아파 이슬람의 근본적인 세계관이에요. 하메네이가 공습으로 사망한 이후 이란은 폭격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화상회의를 열어 차기 지도자 선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폭탄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회의를 열었다는 것 자체가 이 체제가 항복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거부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그렇게 선출된 인물이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경량급이라고 깎아내렸지만 이란 내부에서 이 선출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버지가 순교했으니 아들이 그 유산을 이어받아 끝까지 싸우겠다는 선언으로 읽히고 있는 겁니다. 적이 우리 지도자를 죽였으니 더 싸워야 한다는 결의로 전환되는 거예요. 항복은 그 순교를 헛되게 만드는 행위가 되니까 지금 이란에서 항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치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환경이 됐습니다. 결국 이란이 항복하지 않는 이유는 어느 한 가지가 아닙니다. 핵을 포기한 나라들의 비극적 결말이 남긴 교훈, 항복하면 통째로 무너지는 혁명수비대의 거대한 경제구조, 외부 공격이 오히려 내부를 하나로 묶는 국민 심리, 시간이 길어질수록 미국에게 불리해지는 전쟁 비용 구조, 그리고 반세기 가까이 쌓아온 체제의 존재 이유까지 이것들이 겹겹이 쌓여 있어요. 한 겹을 벗겨도 그 아래 또 다른 겹이 있는 구조입니다. 어느 하나만 제거한다고 이란이 항복하는 게 아니에요. 5개의 겹이 동시에 무너져야 하는데 그건 사실상 이란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었습니다. 왜 항복하지 않는 거야? 어쩌면 이 질문의 답은 이란이 바라보는 세계가 미국이 바라보는 세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쪽에서는 항복이 전쟁의 끝이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항복이 존재의 끝이에요. 그리고 존재의 끝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